반갑습니다. 정비원의 교육위원 김태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시간이 정말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 교육이 임기 마지막 교육이네요.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교육을 하게 되어 영상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합원 동지들을 직접 만나지도 못하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영상 교육을 하게 되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일상생활이 정상화돼서 조합원 동지들을 만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번 교육은 매번 교육 후에 설문을 받아보면 조합원 동지들의 의견에서 이제 재테크 교육하고 퇴직자들을 위한 교육을 해달라고 하는 의견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러나 재테크 교육은 조합원 동지들의 각각 개인들의 상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 이번 교육은 퇴직자들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금융기관에서 조사 통계를 해놓은 자료를 가지고 퇴직자들의 실정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재취업을 할 때 필요한 정보 몇 가지를 가지고 같이 공유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 동지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교육의 내용을 잠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득 크레바스에 놓인 대한민국 퇴직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퇴직자 소득 크레바스 뛰어넘기라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금태족의 비결 5가지입니다. 네 번째로 퇴직자들의 사생활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퇴직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한 가지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바람에 국민연금을 정년 퇴임 이후에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직장인의 평균 퇴직 나이는 50세 전후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다 보니 50대 퇴직자들이 월급이 끊긴 이후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10년 이상 경제적 부담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득 크레바스에 빠진 50대 이상 퇴직자들이 당장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하고 있으며 노후 준비 현실은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오래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 후 심적인 후유증에 시달리지는 않는지, 또한 관심사와 여가 그리고 인간관계 및 주거 등의 생활상의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 수도권과 5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50대 이상 퇴직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 심층 면접을 통해서 퇴직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조합원 동지들께서는 크레바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에베레스트나 히말라야를 등산할 때 등산가의 목숨을 앗아가는 눈 밑에 숨어있는 구멍을 크레바스라고 한답니다. 직장에서 퇴직하여 국민연금을 받을까지 소득이 없는 기간을 말합니다. 한국 직장인의 경우 50대 퇴직 후에 60대에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공백기간이 발생하는데 이 기간 동안 생계에 위협을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크레바스 공포라고 얘기한답니다. 은퇴 쇼크에 빠진 베이비 부머들은 홀로 외로움의 동굴 속에서 소리 없이 울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대출금 이자는 계속 밀려오는데 더 이상 이제 돈을 빌릴 데도 없고 누구한테 가서 빌려달라 할 수도 없고 일자리는 안 나타나고. South Korea is facing a very important crisis amongst men who retire and are now becoming depressed, and many are killing themselves. And there is no doubt in my mind that something has to be done. 소득 크레바스 기간은 도표에서 보다시피 평균적으로 12.5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득 크레바스 기간은 국민연금 개시 연령에서 퇴직 연령을 빼면 알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직장인들 중 72.5% 이상이 정년이 되기 전에 퇴직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국민연금 지급 기준을 보게 되면 61년생부터 64년생은 63세,
그리고 65년생부터 68년생은 64세, 69년생부터 65세로 늘어납니다. 올해 졸업하시는 선배님들은 63세에 연금을 받게 돼서 3년간 다른 경제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퇴직자들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자들의 생활비는 월 평균 25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퇴직자들의 경제활동 소득은 월 평균 334만원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또한 본인과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하는 비중이 7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재취업을 한 퇴직자는 37.2%, 그리고 창업을 하여 자영업을 하는 퇴직자는 1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퇴직자 중 55.1%가 경제활동을 계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퇴직자들의 전체 자산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자산 규모를 보게 되면 56.6%가 3억에서 10억 정도의 자산 규모로 조사되었습니다. 노후자금 준비 수준은 퇴직자 중에 8%를 제외하고는 전부 부족하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금융자산 규모를 살펴보면 55.7%가 1억 이하의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퇴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의 종류를 보면 예적금, 연금, 손해보험, 생명보험, 주식, 펀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퇴직자들의 소비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 후 생활비를 약 29% 줄여서 252만원을 지출한다고 합니다. 도표를 보면 퇴직자 전체 62.8%가 생활비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한 퇴직 후 재취업 및 창업 등 경제활동을 계속하는 경우 생활비 지출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활동 평균 생활비 하락폭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28.7% 정도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월평균 생활비는 전체 251만 7천원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조합원 동지들께서는 괜찮은 생활 수준으로 사는 데는 어느 정도 비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하지만 퇴직자들이 생각하는 정도는 월 400에서 500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고 합니다. 생활비 300만원에다가 여가 생활비까지 하면 400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답니다.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하고 얼만큼 즐기면서 사는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남들 소주 먹을 때 양주도 먹을 수 있고 해외여행도 갈 수 있고 옛날처럼 밥만 먹고 살고 이런 시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후 자금을 준비하기 위해서 경제활동을 계속 해야 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조사도 비용도 나이가 드니 결혼식도 잦아지고 상갓집도 많아져서 비용도 커져서 부담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아파트 관리비는 기본적으로 20에서 40 정도, 경조사비 20만원, 보험료, 공과금 본인이 쓰지 않아도 100만원이 나가고요.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최저 생계비가 혼자 사는데 170 든다고 하는데 둘이 200만원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저냥 사는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400 정도는 돼야 구경도 다니고 조금이라도 즐기며 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퇴직자의 생활비를 마련하는 방법을 보면 대부분 본인 또는 배우자의 경제활동으로 충당한다고 하고요. 경제활동이 없을 경우에는 모아놓은 금융상품의 활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퇴직자의 퇴직금 사용 내역을 보면 퇴직자의 58.3%가 퇴직금을 모두 인출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활비로 활용하는 비율은 26.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퇴직금을 이용해서 자녀의 학지금이나 자녀의 결혼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대출 상환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또한 퇴직자의 60.5%가 현재 생활비 마련이 어렵다고 합니다. 매우 어렵다가 20.1%, 조금 어렵다가 40.4%로 전반적인 퇴직자의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11.9%가 생활비 마련에 어렵지 않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반면 생활비 마련에 어렵지 않다고 답한 퇴직자는 총 자산이 5억 이상인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퇴직자들의 경제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자의 37.2%는 재취업을 하고 17.9%는 자영업을 시작하여 퇴직자의 전체 55.1%가 경제활동을 재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여성보다는 남성이 퇴직 후 재취업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퇴직자들은 노후 준비와 자산에 관계없이 전체 퇴직자의 50% 이상이 재취업이나 창업을 하여 경제활동을 계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미취업자 중 64.8%가 경제활동을 준비 중으로 중장년 취업준비생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에는 퇴직자의 경제활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자 중에 84.8%는 부부 중 한 사람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 월 수입은 393만원이라고 합니다. 퇴직자 중 부부 한 사람이 외벌이하는 세대는 5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월평균 수입은 331만원입니다. 그리고 외벌이하는 세대 중에 남성이 경제활동을 하는 세대는 44.8%를 차지합니다. 월평균 수입은 363만원이고요. 그리고 여성이 경제활동하는 세대는 11.1%를 차지하고 월평균 수입은 200만원이라고 합니다. 부부 둘이 같이 맞벌이하는 세대는 2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 평균 수입은 514만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퇴직자들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수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평균 월 256만원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남성은 월 평균 294만원이고요. 여성은 월 평균 149만원으로 성별에 따른 소득 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소득의 격차가 나는 이유는 단기 아르바이트 취업이 많기 때문에 소득차가 발생된다고 합니다. 퇴직자들의 완전 희망 시기는 평균 66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응답자 중 연령이 높을수록 완전 은퇴 연령도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령대별 소득 만족도를 보게 되면 60세 이상인 퇴직자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경제활동을 통한 소득은 적지만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전적인 것보다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것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경제활동을 못하면 당장 1년 이내에 형편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답한 퇴직자는 36.4%에 달합니다. 그리고 당장 생활비가 모자라거나 부족할 때가 종종 있다는 퇴직자는 16.9%나 차지하고요.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는 11.9%에 불과합니다. 지난 9월 열린 취업박람회. 다시 취업 전선을 노리는 우리 아버지들. 젊은 사람들 눈치 볼 겨를이 없습니다. 길게 늘어선 줄 한가운데 서 있는 베이비부머 지상근 씨. 여기 보세요. 지금 자세 좋으시네요. 자, 여기 보시게 눈 크게 뜨시고 표정 밝게 하나, 둘. 자신 있게 이력서를 챙겨 들고 면접을 보러 가는 상근 씨. 새로운 일을 찾기 위해 어렵사리 지게차 면허증을 땄습니다. 몇 명 뽑는 거예요? 1명, 네? 1명. 1명. 어떤 마음이 드세요? 너무 많이 오니까 네. 좀 어렵지 않나 싶어요. 아들뻘 되는 면접관 앞에 마주 앉은 지상근 씨. 긴장한 모습이지만 최선을 다합니다. 회사에 이제 기빈 손님들 모시고 공장장님도 모시고
이날 취업박람회에 참여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213곳, 구직자 5천여 명이 모였습니다. 신랄 같은 희망을 품어보지만 현실의 벽은 높기만 합니다. 심경이 어떠세요? 이제 좀 면접 보고 나오시니까. 울고 싶습니다, 제가. 왜요? 예, 나이 들어가지고 오히려 좀 이렇게 구걸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좀 젊었을 때 뭐 했나 싶기도 하고. 쓸쓸한 발걸음으로 자리를 떠납니다. 그렇다면 면접관 생각은 어떨까요? 에서도 말씀드리기가 나이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드리기가 제일 안타깝지만은 회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그렇죠. 아무래도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저도 제 나이 또래나 뭐 이렇게 일하는 게 편하니까. 이번에는 퇴직자의 재취업과 창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하신 우리 조합 선배님들을 보면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기존에 받던 봉급의 60%를 받으면서 8개월 정도 쉬고 그 이후에 재취업을 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받는 금액을 따져보면 1,7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일반 퇴직자들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일반 퇴직자들의 재취업 기간을 보면 평균 11.2개월이라고 합니다. 재취업은 업종을 가리지 않고 2년 이내에 성공하지 못하면 어렵다고 합니다. 재취업한 퇴직자들의 79.3%가 1년 이내에 취업을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년 이내에 취업하지 못하면 재취업이 어렵다고 합니다. 구직 시 어려웠던 점을 보면 첫 번째가 나이에 맞는 직업이 한정적인 것이라 합니다. 두 번째는 나이 많은 사람을 꺼려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혼자서 구직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퇴직자 중 경력이 많아도 동종업종에 취업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고요. 동종업종에 취업하더라도 급여 수준이 퇴직 전 소득 대비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동종업종과 이종업종의 취업률을 보면 이종업종의 취업률이 64.8%인 반면에 동종업종의 취업률이 35.2%에 불과합니다. 이 수치만 봐도 현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경력이 꽤 많아도 도움이 안 되는 것이죠. 경력이 도움이 안 돼서 보육교사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해도 나이 때문에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하는 것도 없는 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퇴직자들이 말하는 꼭 실천해야 할 3가지 비결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눈높이를 낮춰라입니다.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닌 내가 갈 수 있는 것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력 관리는 기본이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지인에게 일자리를 소개를 부탁해라입니다. 일자리 구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일단 지인을 통해서 작은 일자리라도 가서 열심히 하다 보면 본인을 원하는 일자리가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퇴직 후 재취업을 위한 노력 유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인에게 일자리 부탁, 그 다음에 재취업 지원 상태 방문, 그리고 자격증 취득, 취업하고자 하는 사업장 직접 문의 등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취업에 도움이 되었던 요소를 보면 눈높이를 낮추고 지속적으로 구직 시도를 했던 것이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직에 있을 때 경력을 쌓아둔 것도 도움이 되었고요. 사적으로 알고 지낸 지인의 도움과 필요한 자격증 취득도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퇴직자들의 자영업 창업은 도세업업이 가장 많고 교육, 음식, 부동산, 임대업, 제조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별 업종 순위를 보면 남성은 1위가 도소매업, 2위는 음식, 3위가 부동산, 임대업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는 1위가 도소매업, 2위가 교육, 3위가 부동산, 임대업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치킨집 수는 전 세계 맥도날드 매장 수보다 많습니다. 이들 자영업자의 51.9%가 50세 이상, 바로 베이비 부머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신규 자영업자의 3년 생존율이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10년 후 생존율은 20%에 불과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 경제 구조가 제조 분야 쪽에서는 자꾸 이제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 일자리가 줄어드니까 이 제조 분야에 있던 근무하던 분들이 다 이제 서비스업으로 자꾸 이제 옮겨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해서 이 투자가 회수가 안 돼가지고 만약에 신빈민층으로 만약에 떨어진다고 가정하면은 그러면은 생계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기고요. 결국엔 그것이 이제 사회 부담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퇴직자들의 창업 대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창업 자금은 금융자산, 퇴직금, 대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대출 보유 현황을 보면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받아서 창업을 하는 비중이 52.2%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퇴직자들은 위험 부담을 안고 창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창업하기 전에 재취업을 한 경험이 있는 퇴직자는 30.7%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일자리를 그만두고 창업한 이유를 보면 회사에서 해고가 돼서가 18.2%, 회사에서 고용 불안을 느껴서 16.4%, 우연한 기여가 돼서 14.5%로 나타났습니다. 지금부터는 퇴직자들의 자금 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자들 중 67.2%는 언젠가 금융자산이 소진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때 소진 시기는 71세로 예상한다고 하고요. 그런 이유로 퇴직자들은 절반 이상인 54.2%가 노후 준비를 위해 저축을 계속한다고 합니다. 퇴직자 중에 54.2%는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계속 저축을 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는 평균 월 109만 5천 원을 불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퇴직자들은 노후 준비에 있어 제일 걱정되는 것 중 첫 번째가 의료비입니다.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아픈 것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 병원에 자주 다니게 되고 그러다 덜커덕 큰 병이라도 걸리면 그나마 있던 노후 자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걱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물가 상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자녀의 결혼 비용입니다. 요즘 자녀 한 명 결혼하는데 결혼식장 비용도 만만치 않지만 조그마한 아파트 전세라도 얻어주려면 요즘 시세가 한 2억에서 4억 정도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로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걱정거리 해소를 하기 위한 활동을 보면 소비를 줄이거나 경제활동을 하는 것 외에 저축하기, 주택 줄이기, 그 다음에 연금 상품 찾기 등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퇴직자의 72.4%는 국민연금을 조기에 받거나 연기하지 않고 노령연금 수급 시기에 맞춰서 제때 받겠다고 응답했습니다. 국민연금 평균 예상액은 93만 9천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졸업한 선배 조합운동지들께서는 수령액이 한 160에서 한 170 정도 된다고 하시네요. 대부분 퇴직자들은 국민연금을 수령하더라도 경제활동을 유지할 것이라고 65.4%가 답변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제활동을 계속하려는 이유를 무엇인지 물어봤더니 첫 번째가 국민연금이 생활비에 도움이 안 돼서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건강하다면 당연히 경제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 성취와 보람을 위해서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주택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자 대부분은 처음부터 주택연금을 활용할 계획이거나 노후자금이 부족하면 주택연금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평균 신청 연령은 68세 정도이고요. 연금 예상액은 157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퇴직자들은 우리 때부터 아이들에게 남겨줄 돈이 없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기대 수명이 너무 늘어났고 계속 아프면 병원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다 쓰게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주택연금을 활용할 때 걸림돌이 되는 요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주택가격 대비 적은 연금액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상속 재산을 없앤다는 불안감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퇴직자들은 자식에게 집 한 칸 정도는 남겨주고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주택가격 상승 예상이라고 합니다. 주택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것보다 수익률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노후 준비 걱정이 없는 금태족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태족이란 직장에서 물러난 50대 이상 퇴직자 중 가운데 노후 자금이 충분하다고 스스로 평가한 사람을 말합니다. 퇴직과 동시에 노후 준비를 마친 금태족의 비결은 과연 무엇인지, 금태족은 과거부터 최근까지 어떻게 자산 관리를 했는지, 다른 퇴직자와 구별되는 특징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퇴 이후에도 현재의 소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을 금퇴족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금퇴족의 금융자산은 평균 1억 2천만 원으로 30세부터 55세까지의 평균 금융자산인 9천만 원보다 35%가 더 많았습니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금융자산도 늘었습니다. 특히 40세 이후부터는 전체 분석 대상과 금퇴족 사이의 금융자산 규모가 1억 원 넘게 차이 났습니다. 금퇴족은 예적금이나 보험보다는 펀드와 연금, 신탁 투자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퇴족의 펀드 투자는 45세에서 49세에, 펀드를 활용한 주식 투자는 40세에서 44세에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습니다. 부동산을 통한 금융 수입이 생기면 필요한 금융자산은 줄었습니다. 60세 이후에 주택연금으로 월 65만 원을 확보한다고 가정하면 필요한 금융자산은 대폭 감소했습니다. 연금 자산도 좀 많이 확보를 했고 금융 투자를 상대적으로는 금융자산 중에서 많이 좀 하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연구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노후 준비를 위해 당장 할 수 있는 목표들을 조금씩 실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조사 대상 중에 준비된 노후 자금이 충분하다고 응답한 8%의 퇴직자들이 금퇴족입니다. 금퇴족의 월 생활비는 308만 원으로 전체 퇴직자보다 56만 원 더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금퇴족은 67.1%가 현재 생활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퇴족은 생활비 마련에 본인 또는 배우자의 경제활동보다 금융자산을 가장 많이 활용한다고 합니다. 금퇴족이 생활비를 꺼내 쓰는 금융자산 가운데 47.1%가 퇴직연금, 연금저축, 개인연금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퇴족은 노후준비 완성 시기를 앞당기기 위하여 국민연금 납부 이외에 일찍부터 노후준비를 위한 저축을 시작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금퇴족은 젊었을 때부터 연금을 활용하기 시작하여 이후에도 연금으로 저축해온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금퇴족은 예금뿐만 아니라 투자금융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여 자산의 증식을 추구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금퇴족은 일반 퇴직자 집단보다 투자 지식과 관련 정보가 충분하다고 자신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퇴족은 자산관리에 관한 정보에 관심이 많아서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한다고 합니다. 금융회사에서 제공하는 설명회, 그리고 지인의 소개로, 또한 적극적인 인터넷 검색과 다양한 재테크 서적 등으로 지속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자금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금퇴족의 대부분이 내 집 마련으로 주거 안정성과 비상노후 재원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자가주택 보유를 하고 있으며 생애 첫 주택 마련 시기도 빠른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금퇴족은 절반 가까운 46.1%가 노후자금이 부족해지는 시점이 오면 주택연금을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기는 72세에 월 174만원 정도를 예상한다고 합니다. 금퇴족의 72%가 거주주택 이외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며 임대소득으로 생활비를 마련하여 소득원의 분산을 이룬다고 합니다.
부동산의 종류를 보게 되면 주택, 상가, 그리고 오피스텔, 토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금태족의 생활비 마련 방법을 보면 첫 번째가 금융상품, 두 번째가 배우자의 경제활동, 세 번째가 본인의 경제활동, 그리고 네 번째가 부동산 임대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금태족에 관련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은퇴하시는 선배님들에게는 다소 도움이 안 되겠지만 참고하시고요. 후배 조합원 동지들은 이러한 금태족들의 자금 운영에 대한 것을 많이 참고하시고 활용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우울증 환자 가운데 50대가 20.2%로 가장 많았습니다. 남성 우울증 환자의 절반 이상은 50대 이상 베이비 부모입니다. 베이비 부모 남성 자살률은 2006년부터 최근 5년 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베이비 부모 세대는 젊어서는 가족과 사회를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일만 하고 지금 와서는 조기 은퇴, 자녀 교육, 부모 봉양 이런 문제까지 안고 있어서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을 그냥 방치하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됩니다. 중년 남성들은 은퇴 후 1년 동안 다양한 감정의 변화를 겪습니다. 은퇴 직후 석 달은 막연한 희망을 갖지만 반년 정도 흐르면 현실의 벽을 체감하고 의기소침해집니다. 휴대전화 연락이 뜸해지고 영원히 취업이 불가능하다는 불안감에 빠집니다. (1년이) 지나면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고 현실과 사회에 대한 분노를 느낍니다. 자, 이번에는 퇴직자들의 사생활의 이모저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 후유증에 대한 내용입니다. 퇴직 후유증은 퇴직 후에 감정과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항을 말하는 것인데요. 퇴직자 중에 65.4%가 퇴직 후유증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6.6%는 후유증이 현재 진행형이라고 합니다. 후유증 기간이 1년 미만에 극복한 경우가 70% 정도 있는 반면에 3년 이상에 극복한 경우는 7.2%밖에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퇴직 후 1년 안에 극복하지 못하면 3년 이상 계속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퇴직 후유증의 원인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 후유증은 첫 번째가 가장의 생계를 책임지지 못한다는 압박감에 가장 크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성취와 사회적 지위 상실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이 가족과 소통하는 것과 내 역할을 찾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별로 보면 남성의 경우에는 첫 번째가 가장의 역할 압박감, 둘째는 성취와 지위 상실감, 셋째는 가족과의 소통 어려움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 첫 번째는 성취와 지위 상실감, 둘째는 자아실현 하락, 셋째는 가족과의 소통 어려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연령대별 남자의 퇴직 후유증을 겪는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5세 이전 퇴직 남성은 생계를 책임지지 못하는 가장으로서의 압박감이 가장 크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55세 이후에 퇴직한 남성일수록 나이가 많아질수록 생계뿐만 아니라 성취, 사회적 지위에 대한 상심감까지 같이 커진다고 합니다. 퇴직 후유증을 극복한 계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창업이나 재취업을 하면서이고요. 두 번째는 개인의 여가 활동을 찾으면서 극복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족의 위로와 격려, 응원이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또한 성별로 보게 되면 남성의 경우는 첫 번째가 경제활동 재개이고요. 두 번째는 가족의 위로와 격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가 활동을 찾으며라고 합니다.
여성의 경우는 첫 번째는 여가 활동을 찾으며이고요. 두 번째는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족의 위로와 격려라고 합니다. 남성의 경우는 가족의 위로와 격려, 응원을 받는 것으로 후유증 극복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50대 이후에 퇴직한 남성은 가족 구성원의 정서적인 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퇴직 후유증을 겪고 있는 남녀는 퇴직 후 배우자에게 불안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에게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상대적으로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퇴직 후유증도 빨리 극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퇴직 후유증을 극복한 뒤 2명 중 1명은 가끔 우울증이나 불안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제활동을 재개한 경우라도 자영업보다는 재취업을 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즐겁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퇴직자들의 여가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가는 남성이 2.5시간이고 여성은 2.9시간으로 여성이 좀 긴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여가 시간이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지출액은 남성이 16만원 정도이고요. 여성은 12만원이라고 합니다. 남성이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지출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스갯말로 나이 들면 말은 줄이고 돈지갑은 열어라, 뭐 이런 농담이 있는데 그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퇴직자들의 여가 생활의 변화에 대한 조사 결과 60.8%가 주로 시간이 없거나 자금이 부족해서 여가 활동을 종종과 비슷하게 하거나 오히려 줄였다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자금이 부족해서가 47.9%, 경제활동으로 시간이 별로 없음은 31.3%로 조사됐습니다. 퇴직 후에 노후 자금 부족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관계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퇴직자들은 주로 배우자와 함께 건강을 위한 운동이나 아니면 국내외 여행으로 여가 생활을 즐기며 여가 생활을 함께 하는 사람은 배우자, 친구, 동호회 커뮤니티 구성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퇴직자들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은 퇴직 전 회사에서 퇴직 후 나와 가족의 관심사로 이동한다고 합니다. 여성은 회사와 가족에서 나 중심으로 전환을 한다고 하고요. 퇴직 후 배우자의 관계를 보면 남성의 경우는 퇴사 후에는 좀 별로였는데 6개월 지나게 되니까 좋아지고 같이 있는 시간도 늘고 같이 활동하다 보니 대화도 많아지고 그래서 관계가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반면에 여성은 뭐 그렇게 좋지도 않고 뭐 나쁘지도 않았던 것 같고 남편은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본인은 딱히 큰 변화가 없는 것 같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퇴직 후 퇴직자들의 인간관계를 보면 남성은 옛날 인연 찾기를 바뀌고요. 여성은 새로운 인연 만들기로 바뀐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퇴직 이전에는 비즈니스 중심의 인간관계에서 퇴직 이후에는 학창시절 친구 또는 동호회 커뮤니티로 바뀐다고 합니다. 배우자 이외에 자주 만나거나 아니면 연락하는 사람은 첫 번째가 동창생, 어릴 적 친구, 그리고 두 번째가 예전 직장 동료, 세 번째는 동호회 취미활동, 커뮤니티, 그리고 자녀 또는 손주라고 응답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자 중에 10명 중 3명이 이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 중 절반은 경제적인 이유로 생활비와 주택가격이 낮은 지역 또는 주택 평수를 줄여서 이사한다고 합니다. 은퇴 준비가 잘 될 경우일수록 인프라가 좋은 지역이나 주택을 넓혀 이사하고 거주 지역별로 보면은 서울 사는 퇴직자는 자녀 또는 가족 근처로 이사한다고 합니다. 수도권 5대 광역시 거주자는 농촌에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한다고 합니다. 부모 부양, 자녀 교육, 노후 준비 부족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그들을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은퇴 후 재취업이나 창업을 준비하는 베이비 부모들을 위해 직업 가이드 책을 펴냈는데요. 전문성과 경력을 살려 재취업하거나 창업할 수 있는 틈새 도전형의 유형부터 사회에 공헌하는 일이나 자신의 취미를 살릴 수 있는 사회공헌, 취미형의 유형, 그리고 중단기 교육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미래준비형 유형까지 3가지 유형에서 30가지 직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통 퇴직하고 나시면 치킨집 내고 그런 창업 많이 하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렇게 해야만 할 것 같고 그게 그냥 정해진 진로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도전하시는데 그건 말고도 좀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유형의 직종들이 있다. 그런 걸 좀 보여주고 싶었고요. 직접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려면 그런 기술 부분 하다못해 그 업계에서만 통용되는 용어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업계의 분위기라든지 여기서 어떻게 수익이 발생되고 판매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고 고객은 어떤 분들인지 그런 것들을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전의 것들은 최대한 활용하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오픈마인드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교육으로 채워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번에는 퇴직 후에 재취업 관련 정보를 몇 가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에서 많은 정보와 취업 상담을 통해서 직업교육이 필요한 경우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고용정보원에서는 워크넷과 HRD넷을 통해 취업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정보를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자를 발간물 메뉴를 선택하고 검색하시면 동영상에서 소개한 인생 2막 새로운 도전과 같은 책자를 PDF 파일로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전에 얘기했던 HRD넷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직업훈련 포탈이라고 합니다. 6, 7년 전에 제가 교육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들 중에 기억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주소는 HRD-KR입니다. 국민내일병 카드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직장인, 자영업, 아르바이트 등 누구나 자기개발 또는 근로자의 직무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으려면 국민내일병 카드가 있어야 하고 일정 부분 직업훈련을 지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카드입니다.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평생 능력 개발이 요구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취지라고 합니다. 국민내일병 카드의 발급은 HRD넷에서 신청하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한은행과 농협 중에 체크카드와 일반 카드로 선택하셔서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국민내일병 카드의 신청 기준을 보면 직장을 다니는 재직자, 그리고 실업자, 자영업자, 대학 졸업 예정자,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포기자 등이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급 제한 기준을 보면 공무원하고 사립학교 교직원, 그리고 학생, 연 매출 1억 5천 이상의 자영업자, 45세 미만 대기업자 근로자 중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자,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는 발급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지원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당 300에서 500만원의 훈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 패키지 1 참여자하고 저소득계층에게는 5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일반인은 5년간 300만원의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국가전략사업직종 등 특화과정은 훈련비 전액을 지원받는다고 하고요. 훈련 참여자는 훈련비 일부를 정부가 지원을 해줍니다. 실업자, 재직자, 그 다음에 자영업자 등 지원 비율에는 동일하다고 합니다. 정부의 훈련비 지원 수준은 직종별 취업률에 따라 많게는 85%에서 적게는 45%로 차등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율을 직업훈련 포탈인 HRD넷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즘 학원이 돈이 되니까 이제 거의 다 내일병 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것은 모든 걸 정부의 지원을 받고 다닐 수 있다는 것이죠.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직업훈련 포털 HRD 넷에서 확인해 보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정부기관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있는 한 캠퍼스. 서울시가 운영하는 중장년 재취업 교육기관입니다.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한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취미와 여가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즐기고 있는데요. 어느 시기에 딱 발달하는 시기가 있는 거예요. 중장년층을 위한 재취업 강좌부터 창업 교육까지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의 다양한 수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올해 처음으로 개관한 이 캠퍼스를 시작으로 서울시 내 각 지자체의 교육기관을 하나둘씩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서북 50플러스 캠퍼스는 서울시 50플러스 세대, 즉 50에서 64세의 베이비 부머들을 위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 전환기에 필요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일자리 및 창업, 사회 참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가와 일상을 지원하는 서울시의 베이비 부머를 위한 정책이자 사업 실행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4월 캠퍼스를 개관하였으며 현재 캠퍼스에서는 제1학기 총 64개의 교육과정 및 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 약 2,700명의 50플러스 세대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정부에서 베이비 부머들을 위해 재취업과 창업 교육을 지원하는 곳은 전국에 약 90여 곳. 각 지방자치단체와 고용노동부 산하의 기관에서 그들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50플러스 캠퍼스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50플러스 세대를 위한 평생학교와 같은 운영되는 곳입니다. 50플러스 세대란 50에서 65세 베이비부머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현재 50플러스 캠퍼스는 4군데 운영 중이며 2군데는 2021년과 2022년에 개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50플러스 센터는 10군데가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와 같이 베이비부머 세대에 지원하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50플러스 캠퍼스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0플러스 캠퍼스에서는 50플러스 세대에 필요한 교육과 서로 교감할 수 있는 커뮤니티, 그리고 일자리에 필요한 50플러스 세대에게 일자리 알선까지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교육은 취업 및 창업에 관련된 교육은 기본이고 생활하면서 필요한 인문, 문화 등의 여러가지 교육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50플러스 세대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교육을 시민 제안을 받아서 전문가를 초빙하여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비용은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20유형 내외에 실시한다고 합니다. 대부분 2, 3만원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고요. 인기가 좋아서 수강 신청을 시작하면 조기에 매진이 된다고 하네요.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으로 회원들 간의 친목과 삶의 즐거움을 이어가는 공간으로 활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커뮤니티들이 사회봉사 활동도 활발하게 실시하여 지역사회에서 많은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일자리 사업도 서울시에서 주도하여 고령화와 4차 산업혁명 등 빠른 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50플러스 세대의 다양한 사회적 욕구를 반영해 50플러스 일자리 사업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공유 사무실 같은 실질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퇴직자들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현재 실정은 녹록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세금은 열심히 내는데 정부에서 우리 노후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누구나 언젠가는 맞이해야 할 퇴직입니다. 우리 조합동지들께서는 노후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하셔서 노후 생활에 좀 더 즐거운 제2의 인생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교육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올해 졸업하시는 우리 선배님들 같은 경우는 새롭게 시작하는 제2의 인생에 항상 행복이 깃드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조합동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